이 동영상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제18번째 강의 동영상입니다. 강의 주제는 존 로크의 경험론 사상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8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7번째 강의에서는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의 합리론의 기본 골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합리론에 대응하는 영국의 경험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특히 존 로크의 사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존 로크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1632년에 태어났습니다. 법률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엄격한 청교도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했는데 언어학도 배우고 논리학, 철학 이런 다양한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에서 데카르트 철학을 만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철학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나중에 그 데카르트 사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그런 사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부를 옥스퍼드대에서 했죠. 그런데 독특하게도요, 로크는 의학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사로서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의사로서의 경험이 로크의 경험론 사상을 생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네덜란드로 망명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1689년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1689년 그 근처에 아주 본격적으로 저술 활동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에 관한 편지라든가 인간 오성론이라든가 또는 시민정부론, 본래는 통치론이라고 합니다만은 오늘날 시중에서는 시민정부론이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런 유명한 책들을 저술하게 됐죠. 기록에 하면 당시 이 존 로크가 쓴 인간 오성론 또는 인간 지성론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책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기가 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존 로크의 사상이 상당히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로 이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이 존 로크는 자신의 경험주의 사상을, 경험론의 사상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존 로크를 영국 경험론의 시조, 그리고 철학적으로 보면은 인식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인식론을 개척한 시조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존 로크의 사상도 상당히 방대합니다만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의 백지론으로 대변되는 인식론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관용론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져 있는 정치론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강의의 목적은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그럴 능력도 없고요. 시골 목사인 제가 철학을 공부한 이유는 기독교 사상과 이런 철학들이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철학이 기독교 사상에 어떤 비판을 가했는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강의의 목적은 오늘날 기독교 신앙, 오늘날 기독교 교리, 특히 한국 기독교의 실상을 분석하고 철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잘못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21세기에 맞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져보자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존 로크의 경험론도 신과 관련된, 종교와 관련된 부분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가 활동했던 시기는 17세기입니다. 이 17세기에
유럽에는 데카르트의 사상이 강력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 즉 이성의 논리, 이성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사상이 아주 유럽의 지성계의 하나의 통설처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이성의 힘이라는 것을 모든 인식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데카르트의 제1원리라고도 말하죠. 그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의 관념을 분류했어요. 첫째는 외래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외래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단순한 감각들, 우리의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촉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다양한 물체나 다양한 현상들을 감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형성된 관념, 그것을 외래관념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빨갛다, 가시가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관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외래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직접적으로 외래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물체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인 관념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생각해내서 형성된 관념을 말합니다. 이걸 인위관념이라고 그러죠.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낸 거예요. 뭐 상상력을 동원했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천사도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인간 스스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도깨비도 그렇고요. 특히 동양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형성된 관념들이 있다고 봤죠. 이것을 인위관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본유관념을 다른 말로 생득관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생득관념,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 있는 경험으로부터 온 것이라든가 또는 인간이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관념이 아니라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관념이 있다고 본 것이죠. 이것을 본유관념 또는 생득관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1 플러스 2는 3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외부로부터 오는 관념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상상해서 조작해낸 관념도 아니죠. 어떤 공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만큼 알아내고 있는가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것은 외부로부터 온 관념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관념도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리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 진리로서 드러나는 그런 관념이거든요. 이런 관념들을 일컬어서 생득관념 또는 본유관념이라고 한 것이죠. 데카르트의 입장에서 보면 신도 본유관념에 해당이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는 그 이성적 능력도 본래 주어져 있다고 본 것이죠. 본유관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외래적인 관념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념은 참 지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참 지식이 아니고 참 지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만 본유관념, 본유관념으로서의 이성적 능력이라든가 본유관념으로서의 어떤 수학적 공리라든가 이런 것들만이 참 지식이고 다른 모든 것들을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난 강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강의를 자세히 풀어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존 로크는 바로 데카르트의 이러한 본유관념에 대한 것을 거부한 것이죠. 본래 주어져 있는 본유관념은 없다. 데카르트가 말하는 본유관념이 모든 인식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상은 그것 자체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관념을 설명하려고 접근한 것이 바로 경험론입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백지장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그러면은 코기토 에르고 숨,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존 로크 그러면은 백지장 이론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 말하는 것은 잘 몰라요. 오늘 라틴어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타블라 라사라고 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데카르트 그러면은 코기토 에르고 숨을 기억하시고 존 로크 그러면 타블라 라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은 이게 라틴어인데 본래 이게 어떤 것이냐면 깨끗한 석판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석판, 비어있는 서판. 글씨 쓸 때 아무것도 없이 지워져 있는 옛날에는 석판이나 어떤 딱딱한 나무판 같은 걸로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백지장이라는 말로 의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장과 같은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존 로크의 일종의 명제죠. 플라톤이나 데카르트식의 본유 개념, 아까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이데아나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존 로크는 인간의 모든 관념,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백지장처럼 태어났는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백지장 위에 어떤 지식이 쌓이고 관념이 형성됐다고 보는 것이죠. 존 로크는 의사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 이 어린아이가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어떤 공리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아무리 관찰해도 그런 건 아이에게 없는 거죠. 신이라는 어떤 본유 개념을 갖고 태어난다고?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존 로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이런 공리도 누구에게나 통용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리도 따지고 보면 같음이라고 하는 관념, 이것과 저것은 같다, 이것과 저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합치는 거다 라고 하는 이미 관념이 형성되어서만 그런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지, 그런 관념이 하나도 없는 아이에게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공리가 과연 통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로크가 볼 적에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존 로크는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에서 모든 관념은 경험에 의해 백지장과 같은 마음에 기록된다. 따라서 경험이 되지 않은 관념은 있을 수 없고 모든 지식은 경험된 관념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존 로크는 경험을 2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감각, 하나는 내성, 이렇게 나눴거든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로 이제 안내자, 우리 마음 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은 성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성이라는 말을 성찰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성적 사고라고 해서 반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성, 성찰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한 감각 정보로부터 받아들이는 다양한 정보들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결합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것을 다양하게 융합하면서 어떤 관념을 형성하는 것, 이런 과정을 내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은 1차적으로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성, 성찰의 과정을 거쳐서 관념들이 형성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감각 정보로부터 바로 받아들인 것도 관념으로 형성이 됩니다. 단순 관념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결합 과정과 비교 과정을 거쳐서 결합된 것들, 그렇게 만들어진 관념들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경험에 있어서 감각과 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경험의 통로 중에서 감각이 존 로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인 정보가 없으면 내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성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양한 감각적인 정보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립할 것이냐는 것은 제2차적인 문제죠.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이 우선돼야 하고 그 감각적인 정보에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진 어떤 정보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게 다양한 관점을 거쳐서 결합하고 비교하고 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어떤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존 로크가 말하는 경험이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감각과 성찰, 내성,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관념을 형성하는 과정, 이것이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관념은 생기지 않는다. 세계관은 형성되지 않는다. 세계상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미라는 관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라는 관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린아이 속에 본래 장미라는 관념이 뚝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건 분명히 장미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아, 색깔이 이러네. 가시가 있네. 잎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 꽃이 겹꽃으로 생겼네. 참 예쁘네 하는 그런 감각적인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각적인 정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장미라는 관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정보들이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정보들까지 융합이 되면서 이미 형성된 자기 안의 정보들까지 융합이 되면서 그게 막 굴러가요. 그리고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묶어서 장미라고 한다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 단순히 장미의 색깔, 장미의 모양, 장미의 가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각이라고 그러고 이 다양한 정보들을 묶어서 장미라고 하는 관념을 형성해내는 것을 성찰, 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각 안에 없는 것은 지성의 내부에도 없다. 굉장히 감각적인 정보, 감각적인 경험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험에 의해서 완성된 어떤 관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순 관념이 있어요. 감각적인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여서 형성된 관념들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직접 오는 관념들이죠. 이런 것들을 단순 관념이라고 합니다.
색깔을 보고 아 빨갛다. 아 저런 게 저런 색깔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하는 것으로 다시 융합해서 색깔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또 복합관념이 돼버려요. 그런 다양한 과정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을 복합관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 로크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지 않은 지식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존 로크의 사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아 그게 뭐 데카르트식으로 본유 개념이면 어떻고 존 로크식으로 경험 개념이면 어떠냐 뭘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존 로크의 백지장 이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는 인간 오성론을 썼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관용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관용에 대한 편지라는 책도 썼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정부론, 원래는 통치론이라고 합니다마는 요즘 우리 시중에 보면 시민정부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또한 썼습니다. 그런데 인간 오성론이든 또는 관용론이든 시민정부론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론이든 간에 바로 로크의 사상, 경험의 논리가 그러한 주장들 속에 다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용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잠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왕정과 시민정치의 갈등이 있었죠. 이게 점점 심화되던 시기였어요. 더군다나 종교적인 갈등도 대단히 심했어요. 청교도파 또는 국교도파. 이게 굉장한 갈등이 심해서 사회의 민심이 흉흉할 때였어요. 이때 존 로크는 이래서는 안 된다. 영국 사회가 이게 깨어진다.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관용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 이 관용의 필요성을 느낀 존 로크는 학자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관용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내야 됐던 거죠. 여기에도 경험적인 이 존 로크의 생각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경험이 있어야 관념이 생긴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백지장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경험의 결과 이루어진 관념이 경험 많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형성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이것들이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존 로크조차도 말할 수 없다. 경험의 결과 얻어진 관념이 경험 이전에 저 밖에 실제하는 어떤 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도 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형성된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반드시 같다고도 할 수가 없다. 비슷하게 형성될 수는 있으나 이것을 확실한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보았어요. 장미에 대한 관념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여부, 즉 사물의 본질, 본래 있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관념의 절대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본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본래 그게 신으로부터 온 것이든 어떤 자연 어떤 현상으로부터 온 것이든 간에 본래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면 본래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은 다 통용이 돼야 돼요. 정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정답이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식의 본유 개념, 본유 관념 속에는 하나의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관로 속에 항상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지식이 있다. 정답으로서의 올바른 지식이 있다. 확실한 지식, 확실한 정답이 있다라는 사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험이 쌓여서 관념들이 만들어지면, 어떤 지식이 만들어지면, 어떤 자기의 생각이 형성이 되면 이것을 절대화할 수 없다고 존 로크가 본 것이죠.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데카르트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하나의 세계를 꿈꾼 것인데 존 로크는 그런 세상은 없다. 다양한 세계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양한 세계만 있다고 전제를 해보세요. 다양한 관념만 있다고 전제를 해보세요. 내 관념에, 내 신앙에, 내 사상에 절대성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상에, 내 신앙에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다른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나 다른 사람의 다양한 관습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론과 깊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로크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크는요, 다양성의 인정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의 인정이야말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교양의 본질이라고 봤어요. 우리 들빛교회에서 다양성의 공존을 굉장히 강조합니다만은 존 로크의 이런 경험론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관용론은요, 인간의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죠. 당시만 해도 17세기만 해도 왕권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믿고 싶지 않은 기독교도 그냥 믿어야 했던 시대고, 다른 종파를 믿고 싶은데 그래도 국가가 강요하면 그 종파를 믿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어야 됐었어요. 이런 때에 존 로크가 아니다. 신앙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개인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 된다.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죠. 매우 중요한 그런 사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종교나 종교적인 신조가 다른 상대끼리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좋다.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가짐, 내 안에 있는 사상,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 이런 것은 국가라 할지라도, 당시에는 왕정시대였어요. 국가라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를 일컬어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바탕을 만든 그런 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정치와 교회, 종교를 분리하라, 정교 분리의 원칙 등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치론에 대한 로크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 경험론의 주장은 로크의 정치 사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누구나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철학적인 인식론, 거기다가 어떤 관념이 형성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그런 인식론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나 다 백지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동등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누구나 다 동등하게 태어난다?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존 로커는 천부인권설, 그리고 개인 소유권, 사적 소유권이죠. 사유권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늘 사용하는 사유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회계약서를 갖던 그러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논리들을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인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선천적인 자연의 권리, 즉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이제 존 로크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천부인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주장은 존 로크만 한 건 아니에요. 토마스 홉스라든가 존 로크 같은 그런 계몽주의 계열의 사상가들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생명, 자유, 평등, 행복, 재산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군주라도 왕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에는 왕권 신수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권리다. 이런 것이 통용되던 사회였어요. 이때 존 로크가 왕권 신수설을 비판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존엄,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천부인권설이죠. 이 천부인권설은요, 사회 계약서를 통한 법치주의를 만드는 기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돼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개인의 권리다. 기본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통용되는 사상이잖아요. 천부인권설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평등과 개인의 행복권을 추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 천부인권설은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자연을 대할 때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거예요. 내가 저 나무를 대할 때, 저기 있는 바다를 대할 때, 저기 있는 산을 대할 때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의 소유물이 하나 있어요. 이 자연 상태에서 유일하게 나의 소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몸이에요. 이게 내 소유물인 거 확실해. 내 것인 게 확실한 건 이거죠. 그런데 이 내 것이, 이 내 몸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열심히 노동을 한 결과 얻어낸 결과물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 거죠. 존 로크는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연을 대할 때 이 모든 것도 다 평등하지만 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건 육체다. 내 몸이다. 그러니 내 소유인 이 몸의 노동과 수고의 결과로서 얻게 된 어떤 것들, 그것은 내 것이 된다.
이때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육체의 문제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 정신, 내 몸, 이걸 통화를 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정신이 생산해낸 어떤 결과물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물질적인 것도 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정신이 수고해서 얻은 소유, 그것은, 그 재산은 국가라 할지라도, 귀족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침범할 수 없다. 이게 사유권, 사적 소유권에 대한 주장인 것이죠. 오늘날이야 그 너무나 당연한 주장을 했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가보세요. 왕이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땅을 뚝 떼어서 귀족에게 나눠주고, 어느 지역 땅을 뚝 떼어서 누구에게 나눠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던 시대에 재산권이 전적으로 왕에게 있다고 믿어지던 시대에, 아니다, 개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파격적인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예, 국가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유재산권, 국가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러한 주장이 오늘날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가 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나의 소유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게 항상 지켜지나요? 불안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떤 커다란 자연재해에 의해서 내 재산이 파괴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다양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의 소유가 빼앗기거나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 불안전한 거죠. 이것을 서로 지키고 서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던 각 개인들이 자기의 권리, 소유권, 자기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것만을 간직하기 위해서 다 나가는,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 치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 뿔뿔이 흩어졌던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자.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적 소유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보장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 국가라고 봅니다. 이런 이론을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냥 누구나 다 자연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유가 생겨나고 그것들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요. 그러면 재산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이 축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본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잉여 생산물에 대한 자본, 재산 형성이 되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계약을 맺어서 형성된 것이, 그것이 바로 국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맺으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 자유의 절대적인 자유, 개인의 권리가 침해를 살짝 받는 부분들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개인의 절대 자유권을 어떻게 병치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존 로크는 이미 그때 그런 점을 본 것이죠. 존 로크는 개인의 절대 자유성과 절대 권리와 기본권과 시민사회의 공공성은 서로 조율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야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국가가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만일에 국가가, 당시에는 왕이죠. 왕권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파괴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폭군이 나타나서 국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 전쟁을 마음대로 일으켜서 우리의 재산들이 다 이렇게 파괴되려고 해.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존 로크는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개인들끼리의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게 국가가 형성이 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왕권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들을 서로 조율하면서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국가, 즉 왕이 계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계약을 깼으니까, 결국은 계약을 깼기 때문에 그 왕권에 저항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요, 이런 사상이요, 이게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혁명 같은 것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폭력을 행사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한다, 혁명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항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요, 개인의 자연권,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본권,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재산권이라든가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이런 개인의 기본권은 공공선, 시민사회의 공공선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가 있고 그 밖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그런 원칙이 존 로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어떤 권력의 남용, 개인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든 좀 줄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왕권, 당시로서의 행정권이죠. 행정권을 제한하고 입법권을 강화하고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그 주장이 몽테스키어의 삼권 분립 사상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존 로크의 사상은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는 물론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들처럼 본격적으로 어떤 신학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 로크의 경험주의적인 인식론이라든가 또는 관용론이라든가 또는 정치사상, 천부인권설이라든가 사회계약설이라든가 사적 소유권이라든가 하는 이런 그 정치사상들과 관련시켜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존 로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어떤 사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라는 이 강의의 목적이 기독교 종교의 문제와 서양 철학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 것인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잠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로크는 신이라든가 수학공리라든가 도덕 또는 어떤 이성, 모든 인식의 근거가 된다는 이성, 이런 것처럼 본유 개념으로서 본래부터 주어졌다는 이런 본유 관념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미신과 독단의 원천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많은 미신과 독단, 이게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함정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상을 믿고 있고 미신화가 된 거죠. 자기 주장이 옳다는 독단에 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 로크가 이걸 경고한 거죠. 신에 대한 본유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존 로크는. 그런데 존 로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유관념으로서 주어진 건 아니지만 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는 인간은 신의 본질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신의 본질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는 것을 존 로크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존 로크는 생각을 했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존재 근거는 무엇인가? 내 존재 근거가 우연하게 태어난 나, 우연한 존재로서의 나가 스스로 나의 존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나의 존재를 나의 존재로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보았죠. 내가 결과니 그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 나의 존재의 근거로서의 신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있으려면, 결과로서의 우리가 있으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또 위에 원인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맨 처음 시작으로서의 원인, 제1의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논리에 입각해서 인간의 존재의 근거자로서의 어떤 존재를 상정할 수가 있고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았죠. 그런데 존 로크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증거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더 큰 확신을 갖고 어떤 것을 믿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증거에 의해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더 큰 확신을 갖고 어떤 것을 믿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 로크는 경험되지 않고 인간이 능동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보았죠. 종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본 것이죠.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경험 속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이 있다면 어떤 그분이 일방성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뚫고 들어오는 것. 이걸 계시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봤어요. 존 로크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교리에 부합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은 결국 경험 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경험을 넘어서 뚫고 들어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다면 부활이든 천국이든 그것은 경험으로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된 어떤 진리죠. 계시된 진리. 상당히 많은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계시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무엇이든 증거에 보장되는 수준 이상의 더 큰 확신을 갖고 어떤 것을 믿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종교 얘기를 한 겁니다. 기독교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이성, 경험적인 결과로 알 수 있는 인간의 이성, 결국은 이성 자체를 존 로크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이성의 본유관념을 부정한 것이지 이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지요. 왜? 이성이 있어야 단순관념들을 복합관념화할 거 아니에요. 즉 감각으로 받아들인 경험들을 이걸 다 조립을 하는 성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성찰하는 것이 이성의 능력이고 이성의 힘이죠. 그러니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다만 그 이성을 모든 다른 인식의 근거라고 보지 않았을 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본 겁니다. 계시된 진리, 종교적인 전통, 종교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 특히 계시된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이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증거로서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증거로서 보장할 수 없는 것, 그걸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넘어서는 어떤 것을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미신이 되고 독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현대 신학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든 증거에 의해서 보장되는 수준,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 그 신앙이 무엇이든 계시된 진리가 무엇이든 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이성적 능력에 의해서 잘 검토하고 파악을 하고 해서 이건 맞다, 정말 이거는 옳은 생각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엉뚱하게 비이성적인 것,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고 독단에 불과하다. 그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존 로크가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인식론이나 관용론이나 정치 사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자기의 사상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로크는 교회를 자유롭게 가입하는 단체라고 얘기했어요. 당시만 해도 교회는 왕권에 의해서 또는 종교권에 의해서 누구나 다녀야 되는, 누구나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통용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존 로크는 기독교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자유롭게 가입하는 단체여야지 누가 가입해라 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본 것이에요. 신앙심은 내심의 자유, 내심의 자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보았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나오라 말라, 이 신앙을 믿어라 말라 강요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도 종교에 대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국가가 믿어라 할 수 없다. 이게 상당히 당시의 청교도적 사상과 연결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박해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청교도 갈등이 있었잖아요. 다른 신앙 가진 사람 박해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배반자들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17세기의 존 로크의 이런 사상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존 로크의 사상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배반자들이다. 이 말을 놓고 보면 오늘날 많은 한국의 기독교들은 그리스도의 배반자들이죠. 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강요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이게 존 로크의 사상에 의하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종교적 광신주의자들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항을 했죠. 광신주의를 거부했죠.
왜 그럴까요? 자기만 옳다는 독단에 빠져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항했습니다. 왜? 신앙이 됐건 다른 어떤 사상이 됐건 그것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지 다른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존 로크의 사상을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상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신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계시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관용과 배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볼 때 현대 신학에서도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 사상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없듯이 존 로크 사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됩니다. 철학적인 그런 다양한 부분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몇 가지 점을 좀 우리 함께 고민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이 백지로 태어났다면 생득적인 관념이 없이 태어났다면 본유관념이 없이 백지장처럼 태어났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퀘션을 달 수 있는 부분이 당장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모든 인간은 백지장과 같은 상태의 동등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다 어떤 소질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A라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취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취미에 관한 것이든 어떤 직업적인 경향성에 관한 것이든 성적인 경향성에 관한 것이든 간에 다양한 취향성을 달리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나서 백장처럼 태어나서 그 위에 쓰여지는 것들이 이게 관념이고 지식이라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왜? 그걸 거기에 쓰는 작업이 교육이니까요. 그런데 본래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와 뛰어나지 못한 능력을 가진 자를 똑같이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퀘션을 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경험론은 존 로크의 경험론은 교육론과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아직도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후천적으로 경험된 능력과 학습된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경험론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문제점을 던져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관념이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에게 형성된 어떤 관념, 이것과 이 관념의 대상인 저 밖에 있는 어떤 것, 그게 어떤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것과 이것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장미가 있어요. 장미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 있을지 몰라. 장미라고 하는 본질이 있을지 몰라.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걸 경험해서 나에게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장미라는 관념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관념이 저 장미라는 본질과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일치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이 있어요. 신의 본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없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신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이 본유 개념에 의해서건 아니면 다양한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건 공부된 결과에 의해서건 나에게도 신에 대한 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저기 있는 신의 본질과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일치한다라고 하면 독단적 종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일치하기 어렵다. 그러면 관용적 종교가 되는 겁니다. 존 로크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하진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이 존 로크에 이어서 나온 버클리라든가 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밖에 있는 어떤 관념화된 이 관념의 대상과 이 관념이 일치할까? 그러면 어떤 질문까지 나오게 되느냐면 저 밖에 있는 게 있는 건가? 나는 관념으로 알고 있잖아요. 관념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무를 이해할 때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나무를 말하고자 할 때마다 가서 나무 그걸 보고 이거 말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관념화된 나무로서 말을 할 뿐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저 밖에 나무는 존재하는가? 모르죠. 관점에 따라서는 관념만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버클리나 흉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본유관념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관념으로 그렇게 믿었지요. 데카르트식으로는. 수학 공리를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이런 공리는 누구에게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진리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런데 존 로크는 수학 공리조차 본유관념이 아니라고 봤어요. 경험된 결과에서 축적이 된 복합관념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주장했잖아요. 근데 누구나 통용되고 있는데 그럼 다 달라야 되는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면 1 플러스 1은 2가 되기도 하고 1 플러스 2는 어떤 경우에는 2.0001이 될 수도 있고 그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지 않느냐? 왜 그래야 되지? 하는 이 점을 밝히지 못했어요. 경험론에서는. 이게 또한 합리론과 만나는 지점이죠. 이것을 밝힌 사람이,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칸트입니다. 이제 또 다음 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칸트로 넘어가기 전에 대륙의 합리론, 데카르트의 합리론의 계열 속에 있는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경험론의 계열 속에 있는 버클리와 흉, 이 네 사람의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데 이분들의 사상도 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걸 다 설명 못 드리고 네 사람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종교적 관점과 관련시켜서 스피노자는 어떻게 생각했고 라이프니츠 또는 버클리와 흉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들의 사상 속에서 기독교와 만나는 지점은 어떤 부분인지 하는 점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